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모처에서 인사드려요. 전 평범한 아저씨고요. 유튜브로 사연 듣는 소소한 취미가 있어서 이렇게 결국 저의 경험담까지 사연으로 신청을 하게 됐네요.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자치곤 제법 감수성이 있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듯 시간까지 따로 내서 사연을 써본 것은 조금 독특한 사건이 제 인생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수적으로 저의 가족 얘기를 먼저 시작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형제로는 위로 형이 한 명 있어요. 둘이 7살 차이죠. 나이 터울이 꽤 있는 편이죠. 비단 나이 숫자보다 더 차이가 났던 건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하는 요소들이었을 겁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은근히 아기자기한 감성을 지니고 있었다면 저희 형은 뭐든 거침이 없고 직관적이었어요. 형제가 완전히 정반대였던 거죠. 생김새 또한 형은 아버지를 닮아서 눈썹도 굉장히 진하고 전반적으로 남성미가 넘칩니다. 형의 이름에 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형은 학창시절의 별명이 산적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저의 형이 대략 어떤 인상의 소유자인지 예상이 되시죠? 전 반대로 어머니 쪽을 닮았는데요. 형에 비하자면 인상이 상당히 흐릿합니다. 형은 몸통도 두꺼운 편이고 팔목, 발목만 봐도 통뼈거든요. 하지만 전 딱 봐도 체형이 호리호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친형제가 어쩜 이렇게 안 닮았냐고 느낌 자체가 확 다르다고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답니다. 각설하고 저희 집은 뭐든지 장남 위주로 돌아가는 집안이었어요. 원래 집안에 대는 장남이 있는 거다. 장남의 역할이 중요하고 아주 커. 아버지는 언제나 장남이 중요한 존재라는 걸 강조하셨던 분이었죠.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했어요. 장남을 우대하시다 못해서 장남만 진정한 자식인 것처럼 여기셨고요. 저희 집엔 자식이 형과 저뿐이었지만 만약에 여자 형제가 있었다면 무조건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남자 형제들보다 잘나선 안 되니까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서 구석에 박혀 있고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고 밥 차리는 법이나 일찍 배우고 그런 모습이었겠죠. 전 저희 집에 딸이 없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나요. 어머니 또한 사고방식의 아버지를 따라가시는 분이었죠. 만약에 내가 시집와서 딸을 낳았으면 얼마나 난감했을지. 나는 상상만 해도 온몸에 오한이 든다니까. 아들만 둘 낳은 게 내 자랑이야. 아니, 자랑도 아니라 업적이지. 인생의 업적. 어머니는 당신의 딸을 안 낳고 아들만 둘 낳으신 사실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주변의 아주머니들께서 딸 자랑하실 때면 그걸 들으시곤 괜히 거짓으로 딸을 좋게 포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코웃음을 치셨답니다. 어머니가 특히나 형을 애틋하게 여기셨던 이유 중 하나가 고대하던 첫 자식이 아들이어서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그 순간의 벅찬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어머니는 형을 향해서 두고두고 애틋하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형이 아들로 태어나줬기 때문에 고되고 힘들었던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덜어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부모님이 결혼하셨던 당시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작은 단칸방 생활로 시작을 하셨다가 그곳에 여름 장마가 물난리 나버리는 바람에 도저히 복구도 안 되고 다시 살기가 어려워서 친할머니 댁으로 들어가서 사셨죠. 어머니의 입장에선 당신의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선 당시에 살아계셨는데요. 조금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바람이 나셔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나가서 지내고 계셨죠. 친할머니께서는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끙끙 앓으며 악에 받쳐 계시던 상황이었기에 어머니가 제대로 잘못 걸리게 되셨어요. 야, 너 이게 당장 똑바로 정리 안 해나? 쓸모 하나 없는 것이 게을러 빠지기까지 해? 뭐 이런 게 다 있어? 죄송해요. 지금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저 멍청하고 덜 떨어진 머리통을 냄비로 후려칠까 보다. 야, 너 어디 냄비로 머리통 깨져볼래? 그러고 싶어? 아니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할게요.
용서해주세요, 어머님. 정말 별것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일로 친할머니께선 온갖 건수를 다 잡으셨던 것이죠. 어머니는 집안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항상 긴장의 끈을 붙잡으신 채로 숨을 죽이며 친할머니의 눈치를 살피시는 나날이었다고 해요. 친할머니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셨다는 사실을 어머니 당신도 알고 계셨었죠. 괜한 분노를 다 받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재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선 그냥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시집간 여자의 운명이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게다가 돈도 없으셨으니까요. 당신이 큰 소리를 칠 군번이 못 된다고 스스로를 여기셨던 어머니는 딸을 낳을까봐 엄청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랬다간 더한 모진 언행을 마주하게 되실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지 생각 외로 임신 소식은 빨리 찾아오지 않아서 더욱 애가 탔었고, 그러다가 첫 아이가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아들, 저의 형이었던 겁니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건 너를 두고 하는 소리였구나. 네가 아들을 낳는 재주가 있었어. 친할머니께서는 그때 처음으로 싱글벙글 웃으셨고요. 어머니는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한 보람을 느끼셨었죠. 저의 형은 탄생했던 시점부터 상황이라는 게 축복과 환영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장남 우대 사상까지 합쳐져서 형의 존재감을 나이 차이가 큰 동생인 제가 감히 넘볼 수 없게 됐죠. 형은 집안에서 뭐든 잘한다는 칭찬과 응원만 받으면서 큰 인물이었고요. 형편이 넉넉지 않았을 때도 형은 아낌없는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학업적인 부분에서 말이죠. 그 시절 그때가 지금보다 입시 열기와 경쟁이 더 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은 형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셨었죠. 거의 다 갖다 바쳐주신 수준이었습니다. 뭐든 장남이 큰일을 해야 하니까 장남이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인지 형은 그 괄괄한 성격과 자세로 친구들 사이에서 의수되며 다니는 것 치곤 성적이 제법 나오는 편이었어요. 너 요새 공부 좀 하냐? 그냥 보통으로 해. 보통이면 성적이 반에서 10등은 하냐? 아니, 그것보다 조금 못하는데. 그것보다 못해? 보통이 설마 반에서 딱 중간이란 뜻은 아니지? 뭐 거의 그 정도 되는데. 이번엔 시험 너무 망쳐서 그렇고 다음엔 조금 성적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야, 임마, 너 이제 중학교 들어가잖아. 그러면 금세 또 대학 입시가 다가온다. 그런 애매한 성적으로 뭘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건 아직 먼 일 같아서 그때 가서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아유,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 그 얼빠진 표정으로 말하는 것부터 넌 고쳐야겠어. 더 어렸을 땐 그래도 똘망똘망 했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가고 어리바리 띨띨이만 남았냐? 이게 다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널 너무 오냐오냐 하셔서 그래. 늦둥이 막내랍시고 뭐든 그냥 너그럽게 봐주신 거지. 야, 이 형님 말씀 지금 잘 새겨들어. 네가 설마 아무렇게나 대충 대학 가고 대충 취업해서 인생 대충 살 생각으로 나중에 나한테 기상을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꿈 깨. 내가 미리 딱 말하는데 나는 너 못 먹여 살린다. 너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알아들었냐? 알았어. 형은 장남이라서 부모님만 챙기는 것도 힘들 텐데 어떻게 나까지 그래. 난 내가 열심히 살게. 노력해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말하는 꼬라지가 얼빵해서 전혀 신뢰가 안 가는데. 야, 그리고 내가 왜 장남이라서 부모님을 챙겨야 돼? 장남이면 꼭 그래야 하는 법칙이라도 있어? 아니, 난 그게 아니라 부모님은 당연히 형이 나중에 그럴 거라고 믿고 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말한 건데. 말할 때마다 바보 같아. 야, 이러는 버릇부터 갖다 버려. 너 그러다가 나중에 군대 가서 처음 맞는다. 부모님은 두 분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내가 장남이랍시고 오버할 필요 없다는 거야.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알았냐? 알았어. 아유, 하여간에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어리숙하냐? 답답해 죽겠다.
이게 내 동생이라니. 형이 오만상을 쓰며 짜증을 부렸을 때 전 한껏 의기소침해져서 고개를 떨궜죠. 제가 약간 소심한 면이 있긴 했는데 사실 형 앞이라면 떨리고 어색해서 더욱 어리숙한 모습만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 걸 지적당하고 혼나니까 너무 민망하고 속상했어요. 형의 말 맞다나 전 형하고 성격이 정말 안 닮긴 했었습니다. 뭐든 내지르고 보는 형에 비하자면 어렸을 적에 전 소심하고 답답했던 것 같긴 해요. 떠받들어지는 수험생이었던 형이 의스대면서 저에게 잔소리를 퍼부었던 일환 아직도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요. 전 당시에 형이라면 반드시 대학을 잘 갈 수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토록 큰 소리를 치면서 아직 어렸던 저에게 성적 가지고 잔소리를 했었으니 당연히 그 본인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형은 대학 입시를 완전히 말아먹고 말았어요. 실패였죠. 그리고 부모님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결과 승복, 실패 인정이란 없었어요. 자꾸만 계속해서 우리 장남이 그럴 리 없다고 말씀만 하시면서 형을 재수의 길로 떠미셨었죠. 형은 재수 끝에 광명을 찾겠다며 허세만 부렸다가 오히려 더 쓰디쓴 실패만 맛보게 됐고요. 아무 대학도 결국엔 못 갔습니다. 솔직히 대학을 안 나와도 인생을 사는 것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되죠. 근데 형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도 귀한 장남, 잘난 장남 이런 대우만 받고 살았던 것이 독이 되었던 거예요. 누가 본인을 떠받들어주고 인정해주기만을 바랐습니다. 부모님은 어찌됐든 기댈 것은 장남뿐이라는 고집만 계속해서 부리셨고요. 전 조용히 부모님의 관심 밖에서 지내며 학창 시절을 보냈었고 제법 괜찮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충격받으신 얼굴을 하셨어요. 이게 아닌데. 아니, 왜 네 형이 잘 갔어야 할 대학을 네가 한 번에 합격을 했어? 어머니는 당황하며 저에게 그리 물으셨었고 아버진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우셨죠. 형은 저더러 운만 더럽게 좋은 녀석이라며 짜증을 냈었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본인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집에 데려왔고 결혼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속도 위반 사고를 쳐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형이 말을 하자 어머닌 그 여자의 뺨을 치셨습니다. 옛날에 살았던 동네에 있던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여자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긴 인상부터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절대로 며느리로 못 받아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자 형은 화가 나서 어머니를 밀쳤고 그 모습에 아버지가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결국에 형은 멋대로 결혼해서 살겠다며 집을 나갔고요. 그 후로도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빠르게 악화되었는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장남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상실감과 배신감이 엄청 크셨던 거예요. 형이랑 어쩌다 연락이 닿아도 맨날 형이 돈 달라는 소리만 해서 부모님은 매번 울분을 터뜨리셨고요. 전 그러는 동안에도 조용히 대학을 잘 졸업해서 취업까지 했었죠. 결혼은 5살 연상의 여자하고 했습니다. 가정 환경이 너무 나빠서 가족들과 다 떨어져서 살았기에 사실상 혼자나 다름없는 여자였거든요. 그럼에도 얼굴에 구김살이 없는 게 신기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이 가는 상대였었네요. 상대 또한 저에게서 비슷한 걸 느꼈었다고 했어요. 온통 형에게만 집중된 집안이었고 전 소외가 돼서 뭐든 알아서 잘 해내야 했으며 그런데다가 지금에 와선 부모님까지 부양을 하고 있는 저의 처지가 딱하고 외롭게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던 여자였네요. 그래서 서로 통하며 끌리는 구석이 있었나 봐요. 조용히 평생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의 그림자가 저희 부부 사이까지 갈라놓더라고요. 형이 그렇게 사는 것에 강렬한 애증을 품고 계셨던 어머니는 저에게 탓을 돌리시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동생이 형의 복을 뺏어간 거지. 대학도 직장도 다 원래 형 복이었는데 욕심 많은 동생이 뺏어간 거야. 전 황당하고 억울했지만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익히 알았기에 그냥 모른 척하는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죠. 어머니가 머릿속으로 절 그렇게 여기시고 실제 행동으론 저와 결혼한 여자를 못살게 굴며 괴롭히셨던 겁니다. 그리고 전 제 배우자가 스트레스로 하혈까지 하는 상태가 되고 나서야 그걸 알아차렸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전 부모님께 따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버는 직장인이었으니 당연하게 병원비도 다 내드렸었고요. 시간이 지나 전 이혼하자는 소리를 듣게 됐었죠. 그 오만 일들 다 겪고도 여태 그냥 순응하면서 당하고 사는 당신을 이제 못 봐주겠어.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가족들한테 골수까지 빨아먹히면서 살아.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도저히 평생까진 못 살겠다. 난 특별히 잘나지 않아도 직장이 변변하지 못해도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평범한 농담 주고받을 수 있는 편안한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은 거였어. 당신이 그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전혀 아니란 걸 깨닫게 되더라. 당신이 싫은 건 아니지만 결혼 생활은 이쯤에서 끝내고 싶어. 우리 그만하자. 생각지도 못하게 이혼 선언을 들으니까 납득이 안 됐어요. 전 결혼 생활에 딱히 불편함이 없었기에 이혼해달라는 얘기가 너무 당황스러웠죠. 부부간에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테니 기회를 달라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진정 자신을 위한다면 제발 이혼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 간절한 얼굴을 보고 전 차마 더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봤더니 정말 이기적이고 무심한 남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줬고 남남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아버진 제가 이혼하고 2년 뒤에 돌아가셨고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형은 술병 나발을 불었어요. 형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아이는 형의 자식이 아니었고 그 여자가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해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형에게 들러붙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부남이 이혼을 하자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거기로 가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형은 진실을 알게 됐고요. 인생이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어. 이게 다 아버지랑 어머니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 어머니가 제 원망 받으셔야죠. 고주망태가 된 형이 망발을 쏟아내자 가뜩이나 쇠약해진 상태였던 어머니는 쓰러지고 마셨어요. 형은 본인에게 쏟아지는 손가락질을 감당하지 못해 그대로 잠적해버렸고요. 어머니는 장남을 잘못 키웠다는 걸 완전히 인정하시며 시름시름 앓으셨습니다. 걔가 내 손주가 아니었다니. 아니 그럼 집안의 태는 누가 이어야 되지? 여태까지 손주로 알고 있던 존재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던 것에 많이 충격을 받으셨었고요. 어머니는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셨을 때 저를 향해 그제서야 미안하단 말씀을 남기시며 꼭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보라고 그러셨습니다. 전 말없이 웃어드릴 뿐이었죠. 제 욕심은 전혀 없었고 다만 이전보다 더욱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 자신을 가꾸면서 사회생활을 의욕적으로 했어요. 없는 자신감도 있는 척을 하면서 태도를 의식적으로 자꾸만 꾸며내다 보니까 진짜로 제가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저 자신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점점 더 긍정적이게 바뀌어갔습니다. 진작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전처에게 상처를 주고 이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가끔 들었더랬죠. 이혼하고 7년째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결혼에 별다른 뜻이 없었기에 서두르지 않다 보니까 늦게 결혼을 하게 됐던 경우였고요.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바로 이사를 가지자고 했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요. 2년이 넘도록 꼬박 병원을 꾸준히 다녔지만 임신은 되지 않았고요. 아내의 몸에 너무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전 그냥 임신은 포기하고 둘이서 잘 살아보자고 아내를 설득했어요. 다행히 아내도 아이 없이 사는 걸 고민 끝에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었는데요. 기존의 신입이었던 2명이 개인 사정으로 거의 비슷하게 퇴사를 하는 바람에 조금 갑작스럽게 뽑게 됐던 인력이었습니다. 신입사원답게 당찬 인상으로 자리마다 인사를 다녔었고요. 앞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눈빛이 유독 야무져 보이는 어린 아가씨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흐뭇하고 대견스러운 미소가 지어졌더랬죠. 그래요, 열심히 해봐요. 혹시 힘들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해달라고 내 자리 찾아와도 됩니다. 그럴 땐 커피 한 잔도 내가 사줄 수 있으니까. 정말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새로 들어온 인력이 이번엔 일찍 이탈하는 일 없이 진득하게 일을 배우고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인자하게 넉살도 부렸었답니다. 그러자 신입사원은 그 나이 때 특유의 발랄한 모습을 보이며 좋아했었는데요. 그때만 잠시였을 뿐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을 쭉 보여줘서 절 포함한 모두를 내심 놀라게 만들었어요. 새로 들어온 혜진 씨는 여기가 두 번째 직장이던데 전무대 나와서 곧바로 취업했었고 거기 다음에 바로 여기거든. 경력은 솔직히 짧잖아. 그런데 그런 거 치고 되게 숙련된 직장인 같지 않아? 누가 보면 직장생활 거의 10년을 한 줄 알겠어. 신입사원을 두고 동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전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었죠. 업무 도중에 직접적으로 엮일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신입사원이 자기 일을 벌써부터 아주 똑부러지게 해내고 있다는 걸 제가 익히 다 알고 있었죠. 일을 빨리 배우는 그 속도가 일단 대단했지만 본인이 헷갈리는 것이나 모르겠는 부분을 감춰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배우는 태도가 더욱 놀라웠어요. 원래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처음엔 다들 필연적으로 주눅이 들어서 눈치를 살피고 분위기부터 파악하는 것에 급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지금 물어봐도 되는 건지 민폐라고 핀잔을 듣는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하며 주위를 둘러보는 것에만 바쁘죠. 혹시 이걸 틀리게 처리한 걸 들킨다면 혼이 날까봐 그게 염려되고 부끄러워서 잘못된 것 같지만 일단은 덮어두고 모른 척 넘어가는 일은 더욱 다반사고요. 그런데 신입사원은 이런 부분에서 대담했고 노련했어요. 이 점이 바로 절 비롯한 사람들로 하여금 신기한 기분을 느끼게 했던 겁니다. 본인이 잠깐 민망하고 부끄러운 게 일 처리를 아예 틀리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한번 물어봤던 걸 다시 또 묻는 걸 주저하는 신입들이 태반이죠. 창피하니까요. 대충 본인의 판단을 따라서 얼렁뚱땅 업무를 처리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은 업무 상황을 솔직하게 밝히고 숨기거나 축소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뻔뻔한 것도 아니었고 태도는 항상 겸손하며 적정선을 잘 지켰습니다. 혜진 씨가 너무 야물딱지길래 혹시 일찍이 처리된 환경에서 자랐나 싶었는데 왠지 맞는 것 같더라. 물어보니까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네. 어머님 계시고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고 뭐 그렇다네. 근데 동생이 어리다길래 얼마나 어린가 했더니만 아직 초등학생이라고 하지 뭐야. 일 잘하고 야무진 신입사원을 두고 떠드는 소리가 어느 날 들려오기에 저도 모르게 귀를 그쪽으로 기울였어요. 들어보니까 나이 터울이 엄청 큰 동생이 한 명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이 게으름을 안 피우고 매사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했어요. 누나로서 앞길을 잘 닦아놓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인 신입사원을 괜히 나이 많은 남자들이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멀쩡한 회사 생활을 망쳐놓을까봐 전 그게 걱정돼서 선을 딱 그어주는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양심적으로 아직 꽃다운 20대 중반 나이엔 같은 20대인 남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 조성합시다. 그게 맞는 거죠. 넉살을 부리며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니자 아직 미혼인 30대 남자들은 멋쩍게 입맛을 다셨는데요. 30대까진 그러려니 하겠는데 40대 노총각이 왜 거기서 입맛을 멋쩍게 다시고 있는 건지. 아유, 같은 남자 입장이라고 해도 저건 아니다 싶었네요. 제가 딱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준 걸 신입사원도 당연히 느끼고 알아차린 모양이었어요. 오다 가다 마주치면 저를 향해서 배시시 웃어줬는데 그 표정에서 왠지 모를 고마움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휴게실에서 둘이 딱 마주쳤을 때 저에게 슬쩍 이런 말을 해오더군요.
어린 여자가 일 너무 잘하고 말도 똑부러지게 하면서 태도까지 깔끔하게 굴어버리면 재수없고 억세다는 소리를 듣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어리버리하게 굴면 그 틈을 비집고 어떻게든 수작 걸어보려는 남자들 투성이고요. 그 사이에 균형을 잘 잡으면서 처신을 잘하려고 저딴엔 노력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가끔은 부담스러운 접근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까진 제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팀장님께 정말로 감사드려요. 팀장님이 딱 정리해 주시고 선 딱 그어주고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팀장님 덕분이에요. 꾸벅 인사를 올리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선배로서 더 나이를 먹은 어른으로서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된 기분이 들었더랬죠.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앞으로를 독려해 줬고요. 그런 순간을 공유한 적이 있었던 신입사원이 갑작스럽게 모친상을 당했던 겁니다. 간밤에 모친이 돌아가셔서 신입사원이 출근을 못했더라고요. 아유, 혜진 씨 어떡하냐? 혜진 씨랑 친해서 잘 붙어 다니던 윤대리가 아까 많이 놀라서 얘기를 하던데 혜진 씨네 어머님이 나이가 많이 젊으셨다네. 알고 보니까 재혼 가정이었던 모양이야. 아유, 그 어머님이 아직 40대밖에 안 되셨는데 그렇게 가신 거지.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떠나시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 인생 정말 한순간이다. 너무 안타까워서 어쩌냐? 그리고 주변에서 한숨을 푹푹 쉬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들려왔죠. 알고 보니까 신입사원은 재혼 가정의 자식이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부친이 생부였고 이번에 돌아가신 모친이 계모였죠. 하나뿐인 동생이 아직 무척이나 어렸는데 신입사원의 처지가 참으로 딱했습니다. 지극한 사람의 도리로 퇴근을 하자마자 장례식장을 찾았어요. 멍하게 넋이 나간 신입사원의 얼굴은 이미 실컷 울고 난 뒤의 기색이었죠. 잔뜩 짓무른 눈가를 하고도 꿋꿋하게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정신력이 엿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저녁거리 장 보려고 마트 다녀오다가 변을 당했다고. 아유, 허무해라. 세상에 이렇게 허무하고 원통할 수가 있나. 회사 사람들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하면서 언뜻 들었던 사실은 신입사원에겐 친인척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도착해보니까 왠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신입사원의 친가 쪽 어른들이라는 분들이 그나마 3, 4, 5 모여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씁쓸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푹 내쉬고 계셨죠. 저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신입사원에게 숙연한 낯으로 조의를 표했어요. 그런 다음 고개를 돌려서 드디어 고인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돌아가신 신입사원의 모친께선 영정사진 속에서 은은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잠깐. 어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전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았죠. 가만 보니까 영정사진 속의 고인이 너무나도 낯이 익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그때보다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알아보는 것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고인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제 눈에 박혀왔고요. 고인의 이름과 영정사진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전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세차게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당황하고 있었을 때 회사 사람들은 고인에게 예를 표하는 것에 여념이 없어서 그런 절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신입사원만이 수척한 얼굴로 의문 가득한 눈빛을 하며 왜 그러냐는 듯이 절 쳐다보고 있었고요. 전체의 의지와는 다르게 손발이 덜덜 떨려서 주체가 안 되었고 정말 간신히 신입사원을 잡아 끌고서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 저기 팀장님, 왜 그러시나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당연해서 이상한 질문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물어봐야겠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저분이 정말 혜진 씨 어머님이 맞으신 거죠? 네? 그럼요. 저희 엄마예요. 비록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서 솔직히 지금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신입사원은 훌쩍이면서 대답하다가 저의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고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왔어요. 전 그 짧은 찰나에 오만 갈등을 다 했었죠.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왜냐하면 신입사원의 모친은 바로 10년 전에 이혼한 저의 전처였기 때문입니다. 설마 하니 이런 식으로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서조차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고인이 된 전처의 영정사진으로 마주를 하다니, 게다가 제가 평소에 좋게 보고 있었던 신입사원의 어머님이 바로 저의 전처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싶었죠. 지금 내가 이 사실을 밝히는 게 옳은 것일까? 가뜩이나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모친상을 맞이한 사람에게 내가 굳이 불필요한 소리를 해서 괜히 더 마음만 힘들게 할 수도 있어. 저 자신이 놀랐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얘기를 지금 바로 꺼내놓는 건 배려심이 부족한 일이 될까봐 그 점이 경계됐어요. 전 신입사원에게 개인적으로 좀 놀라고 당황할 일이 있었다고 일단 둘러대고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은 말고 기회가 되면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주겠다고 했죠. 신입사원은 그때 경황이 없던 상태였던지라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금세 제 말에 수긍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야 전 비로소 고인을 다시 마주하고 제대로 예의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에 전철 보는데 어쩜 그렇게나 눈시울이 뜨거워지던지요.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전 고개를 떨군 채로 신입사원에 총명하면서도 성격이 좋은 걸 보면 전처가 훌륭하게 엄마의 역할을 그간 해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와 결혼 생활을 했던 그때보다 재혼 생활을 훨씬 더 재미있고 즐겁게 누렸길 바랐고요. 제가 숨죽여서 흐느끼며 고인을 깊이 애도하는 모습에 회사 사람들 몇 명은 조금 의아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다른 사람들과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슬슬 다들 일어나 갈 때가 되었을 때도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일단 조용히 따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부터 해야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초등학생 남자애가 웅크린 채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저쪽에서 자고 있는 아이가 혹시 혜진 씨의 남동생인가요? 네, 맞아요. 제 동생이고 엄마하고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둘이 붕어빵이었어요. 아빠도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동생이 엄마를 많이 의지하고 남자애가 애교도 많이 부리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동생을 책임지고 잘 돌봐야겠죠.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신입사원이 초췌한 얼굴로 얘기를 해줬을 때 전 속으로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의 어린 남동생이 제 전처가 낳은 자식이었던 거예요. 재혼 가정이었다 보니까 먼저 돌아가신 신입사원의 부친께서 자식 둘을 데리고 제 전처와 재혼하셨을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재혼이 이루어진 다음에 태어난 자식이 신입사원의 남동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자면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전처와 제가 이혼한 시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하지만 신입사원의 어린 남동생의 나이를 보니까 저와 이혼하고 나서 너무 짧았던 겁니다. 그렇게나 빨리 재혼 상대를 찾아서 곧장 임신까지 바로 했었다는 것, 그런 계산이 머릿속에서 되고 있는 제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하리 많지 저기 구석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향해 눈길이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양친을 다 잃게 된 딱한 처지가 불쌍해서 자꾸만 눈길이 가는 모양이라고. 저는 그때 그리 생각을 했었죠. 회사 사람들이 자리를 뜨고 난 이후에도 저는 남았어요. 신입사원으로부터 전처의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마음의 정리를 하며 생각을 혼자 조용히 해보겠다는 결심은 철회된 이유였습니다. 밤새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지킬 신입사원은 제가 남아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하자 조금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의젓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고 해도 아직은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어른이 남아 있어준다고 하니까 그게 좋은 모양이었죠. 어느새 전 전처의 영정사진이 비스듬히 보이는 위치에 신입사원과 나란히 앉아서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신입사원의 부친은 45살에 늦게 첫 자식을 얻으신 분이었어요. 거주하고 계셨던 곳은 경기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동네였고 시골이었죠. 부친은 나이 40을 넘기면서부터 결혼에 관한 주변의 걱정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국제 결혼을 하게 되셨고요. 동남아 출신인 분을 아내로 맞이해서 100년 가약을 올리셨고 이듬해 바로 첫 자식을 얻으셨으니 그 아이가 신입사원이었던 겁니다. 아, 그러면 혜진 씨가 혼혈이었어요? 혜진 씨를 낳아주신 분이 외국에서 오신 분이었네요? 네, 생각 못 하셨던 부분이라서 놀라셨죠. 전 친엄마가 동남아 분이셨어요. 듣고 있던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신입사원을 보면서 그동안 단 한 번도 혼혈이라는 쪽으로 생각이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로 시집와서 아이까지 낳으셨던 신입사원의 생모, 그분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7살이었을 때 기어이 집을 아예 나가버렸고요. 비록 어렸을 때였지만 그때 충격이 너무 극심해서 그 시기의 일들이 고스란히 기억에 남아있다고 신입사원이 말을 해왔어요. 부친은 격렬한 배신감에 휩싸이셨고 사람을 찾아주는 업체에 의뢰까지 해가며 아내 찾기에 나서셨습니다. 하지만 그러셨다가 도리어 더욱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됐죠. 왜냐하면 신입사원의 생모는 자신의 꼬리가 밟히자 난리를 치면서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살기 위해 탈출한 것뿐이라는 거짓말을 떠들어댔기 때문이에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 항상 맞았으며 온갖 노동을 다 시켜대는 바람에 논밭에서 쓰러져 기절한 적도 있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신은 아내가 아니라 그동안 노예로 살아왔다고 떠들었고 2번 다신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좁은 시골 지역의 경찰은 전부 다 한통속이라서 믿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습게 여겨질까봐 다른 지역의 경찰에게도 신고를 아직 안 해왔던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입사원의 부친은 기가 막혔지만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란 어려웠어요. 외국인 며느리가 제대로 뒤통수를 날리고선 적반하장으로 나온 것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신 노모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찌저찌 몇 년이 흐른 뒤에 정식으로 이혼까지 하게 됐고요. 신입사원은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더랬죠. 엄마는 없고 할머니는 편찮으시고 나이 많은 아빠는 괜히 부끄럽고 초등학교 생활 내내 소가리를 했답니다. 그래도 얼굴이 완전히 친탁을 했기 때문에 혼혈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는 드물어서 어린 마음에 그것 하나를 다행이라고 여겼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시절 중학생 때 계모가 생겼어요. 부친이 재혼을 하시게 된 것이었죠. 심지어는 계모가 금세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주변에선 사춘기 중학생이었던 신입사원이 계모와 어린 동생을 싫어하고 미워할까봐 걱정이 많았었고요. 혜진아, 네가 네 아빠 이해해 드려야 돼. 아빠도 아빠의 인생이 있는데 언제까지 재혼 안 하고 혼자 사실 수는 없는 거잖니? 그치? 그리고 네가 외동이라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 다음에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외로워진단다. 의지하고 살 형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외동이랑 형제가 있는 거랑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까 동생도 미워하지 말고 네가 잘 받아줘야 돼. 주변에선 온통 호들갑이었지만 정작 신입사원은 갓난아기를 보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오히려 아기를 보고 나니까 사춘기의 반항심까지 서서히 날아갔죠. 항상 외롭고 심심한 일상이었는데 아기가 등장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즐거웠던 거예요. 계모하곤 처음에 어색하고 대면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졌고 결정적으로 부친이 갑작스레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며칠 만에 돌아가신 뒤엔 앞으로 서로 끈끈한 관계로 잘 살아봐야겠다면서 뜻을 맞추게 됐었죠. 사실 부친은 돌아가시기 전부터 건강 상태를 염려하면서 혹시 당신에게 병고가 생기면 혼자 남겨질 딸을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적반하장격 만행 이후에 쓰러지셨던 노모가 계속 건강이 나빠지기만 하고 끝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신 끝에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마저 세상에 없으면 딸은 혼자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걱정을 하시던 때에 제 혼처를 찾으셨던 거예요. 상대는 당연히 제 전처였죠. 결과적으로 전천 신입사원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었으며 동생까지 만들어줬으니 부친이 아주 적절하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렇게 된 거군요. 부모님 두 분이 서로 상황이 잘 맞아서 그때 결혼을 하셨고 곧 동생까지 생겼던 거였네요. 두 분이 재혼으로 뒤늦게나마 만났어야 할 짝이었나 봅니다. 그럼 이제 팀장님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엄마의 영정사진을 확인하시고 깜짝 놀라셨던 거 다 봤거든요. 엄마의 성함도 자꾸 확인하시는 것 같았고, 팀장님이 저희 엄마 알고 계셨던 거죠? 왠지 그런 것 같아서 혹시 엄마 얘기 들을 수 있을까 봐서 저도 팀장님께 지금 이런저런 얘기해드린 거예요. 그게 이걸 혜진 씨한테 알려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고민이 됐는데요. 그래도 해주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10년 전에 이혼을 한번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와이프하고는 재혼을 해서 만난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왜... 설마... 네, 혜진 씨 어머님이 바로 나랑 이혼하고 헤어진 전처예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나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혼하고서 여태까지 소식 하나를 모르고 살았던 전철,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고인으로 마주하게 됐는지. 잠깐요. 팀장님, 저희 엄마하고 10년 전에 이혼하셨다고요? 그럼 팀장님이 바로 제 동생의 생물학적 진짜 친아빠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요? 혜진 씨의 남동생하고 내가 대관절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전 아예 영문을 모르고서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신입사원이 경악해서 손으로 입까지 틀어막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이게 지금 농담이거나 장난인 상황은 절대 아니었죠. 그래서 일단은 신입사원의 설명을 기다려볼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이 몸까지 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절초풍할 만한 사실을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저희 엄만 임신하신 몸으로 저희 아빠랑 재혼을 하셨어요. 이미 임신을 하시고 나서 저희 아빠를 만나신 거였다고요. 그 순간 전 갑자기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거의 오한을 느끼면서 신입사원의 이어진 말을 들었습니다. 엄만 이혼하신 전 남편 사이에서 애가 생긴 거라고 하셨었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전 남편 사이에서 생긴 애였다고요? 확실해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사실은 뱃속의 생명을 떼어낼 작정을 하셨었다고 그랬고요. 이혼하셨을 때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뱃속의 아이를 낳지 않을 작정이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혼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헤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차피 낳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뱃속의 생명을 떠나보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과 달리 실천으로 옮기는 게 너무 괴롭고 어려우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신 저희 아빠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셨고요. 엄만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도저히 혼자 지내실 엄두가 안 났고 안락한 가정을 다시 꾸리고 싶어 하셨던 아빠와 생각이 잘 맞으셨던 거였어요. 전 살면서 단 한순간도 상상해 본 적 없던 순간을 맞닥뜨렸습니다. 저에게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저의 피를 이어받은 제 친자식이, 아들이 세상에 진작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믿어지지가 않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소리를 계속 중얼거리면서 고개를 젓게 됐습니다. 아니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한테 자식이 있었다고? 10년 전에 나 이혼한 전처가 내 아이를 낳았었다고? 이혼하던 당시에 이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었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너무 놀란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렸기에 한번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당탕 소리가 조용한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죠. 신입사원의 친가 쪽 어른들이 남아 계시다가 소란을 듣고 놀라서 다가오셨고요.
억지로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난 전 소란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신입사원의 어린 남동생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왠지 눈이 딱 마주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으론 저 얼굴이 아주 익숙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피가 이어져 있다는 거 정말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시선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갔는데 마치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뭐에 씌인 것만 같았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대체 어떻게... 전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리면서도 그 아이에게 멋대로 향하는 제 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향해서 얼굴이 너무 창백하게 질려서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그때 전 기절하기 직전인 상태였나 봐요. 자다가 일어나서 눈을 비비는 아이에게 전 간신히 말을 걸었습니다. 네가 혜진 씨의 동생이로구나. 네,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절 누구라고 답해야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복잡한 심경을 울음으로 토해내는 것 말곤 아마 방법이 없었나 봐요. 제가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선 오열을 하고 신입사원도 놀란 얼굴로 계속 눈물을 흘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으면서도 너무 궁금해했었죠. 한바탕 울고 나니까 아이 앞에서 추태를 보이고 말았단 생각으로 민망해지고 미안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아무것도 결정난 게 없었지만 한 가지는 이미 확실했습니다. 전 제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모르는 척 외면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우선 전처의 장례 절차를 무탈하게 다 끝내고 보내주는 게 먼저였고요. 그 뒤에 아내에게 제 자식의 존재를 알렸어요. 뭐? 아이가 있었다고? 당신의 친자식이? 아내는 놀라서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몰랐다곤 하나 어쨌든 제 자식이니까 괜스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을 외면하고 살 수 없으니 어떻게든 품으며 살고 싶은데 어떤 형태가 될진 이제 아내의 선택에 달린 셈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아내가 먼저 입양 얘기를 꺼내줬어요. 나이가 중학생만 됐었어도 내가 이렇게 선뜻 입양하자 소리 입에 안 올렸을 거야. 그런데 아직 어리잖아. 부친상과 모친상을 이미 다 겪은 어린아이가 가엾다고 말을 하더군요. 임신을 진작 포기했으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자식은 영영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식이 생긴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던 아내의 손을 저는 꼭 잡아줬습니다.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었네요.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건 당연하지만 신입사원과 대화를 마친 후의 결정이었습니다. 전 이미 다 큰 어른이잖아요. 근데 동생만 너무 어려서 어떻게 앞으로 동생을 돌봐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입양을 간다면 모두에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면서 눈물 젖은 얼굴로 웃어주더군요. 어쩌면 이런 순간이 안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제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제 생각도 같았답니다. 결국은 운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연결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는 예상외로 적응을 잘 해줬어요. 아무래도 제가 남이 아니라 피가 이어진 생부라는 사실이 아이의 적응을 도와준 느낌이었죠. 제가 특정 음식을 못 먹고 몇 가지 알레르기가 있는데 아이가 저와 똑같았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닮은 구석이 많았어요. 아내는 이래서 시도득은 못한다는 말이 있는 거라고 하면서 고개를 내저었고요. 신입사원은 저와 같은 회사를 계속 다니다가 이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직할 자리를 봐줬어요. 더 편하게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줬었고요. 성공적으로 이직을 해낸 후엔 더 멋진 직장인으로 거듭나더니 결혼할 사람까지 거기서 만났었죠. 사실 편의상 신입사원이라고 호칭을 적은 것뿐 저희 딸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전 제가 우리 혜진이의 아빠라고 그렇게 굳건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나 제 아내한테 정말 한결같이 잘하면서 자기 동생도 여전히 잘 챙기는 그런 기특하고 착한 딸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평소에 사연 영상을 하나씩 틀어놓는 취미가 있는 여자랍니다. 귀는 흥미로운 사연의 내용에 열어두고 눈과 손으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아주 효율적이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일상 속에서 지루한 과정을 처리하실 일이 있거든 사연 영상을 하나씩 틀어놓으시면 덜 지루하고 시간도 빨리 가고 재미있으실 거라고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사연을 신청하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왔는데 드디어 현실로 이뤄보네요. 이렇게 별거 아닌 듯 싶어도 작은 도전을 통해서 일상의 활력이 찾아오는 것 같네요. 넓게 보면 인생의 그림이 다채로워지고요. 단조로운 것만큼 지루한 것이 없으니까 인생이 다채로운 모양으로 사라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롤러코스터 놀이기구처럼 무서운 내리막길 구간이 있다면 그건 또 너무 감당하기 힘들겠죠. 언제 상승 곡선이 있을지 기약이 없으니 내리막길 구간을 내려간 다음엔 온통 눈앞이 캄캄할 테니까 말입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런가 불로소득을 향한 접근 방식이 너무 쉬워져서 아직 사리분별이 안 되는 젊고 어린 나이의 청년들이 많이 희생되네요. 한창 젊은 청년들의 비트코인 실패 뉴스가 시끄럽게 보도되고 있을 때 어떤 어르신이 인터뷰에서 목소리를 내시길 요즘 젊은이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유행들만 바라면서 사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하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사는 방법이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상적인 답안지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저의 경험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셨던 당시에 서로 집안의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요.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물건을 떼다 파는 일을 하셨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두 분은 수완이 너무 좋으셨고요. 그 일로 제법 큰 돈을 벌게 되셨습니다. 옛날 그 시절은 다 같이 못 살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두 분도 무척 가난했고 하루하루 고된 생각밖에 안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친할아버지께서 크게 결심을 하셨던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되지만 내 자식에겐 이렇게는 못 살게 한다. 내 자식한테는 안 돼. 당신의 삶을 자식에게 대물림해주기 싫으셨던 겁니다. 그 결심을 당연히 친할머니께서도 적극 동조해 주셨고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하시다가 과감하게 새로운 영역에 뛰어드셨던 거예요.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죠. 두 분에겐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는 아주 요긴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신 정말 멋진 분들 아래서 저희 아버지가 자라나셨던 거예요. 쉴 틈 없이 움직이셨던 두 분의 노고 덕분에 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적을 제외하곤 배를 골아본 적이 없으셨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었죠. 아버지가 성인이 되시고 나이가 더 들어가실수록 집안의 형편은 점점 더 나아진 상태였고요. 쉬지 않고 달려온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온 자식은 그를 본받고자 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매사에 핑계를 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자식도 열심히 달려오신 부모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마냥 치열하게 성공을 바라보고 산다고 해도 그 안에서 자식이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진석이가 인물이 빠지기를 해 뭐를 해.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우리 아들이 대체 왜 아직까지도 장가를 못 갔을까? 부족한 게 한도 끝도 없어 보이는 놈들도 잘만 장가들 가던데. 어디 가다뿐이야. 이미 자기도 애들 낳고 그렇게 살던데. 그렇게 부족한 놈들도 자기 가정 꾸려서 잘만 사는데 도대체 우리 잘난 아들은 왜 그걸 못하느냐 말이야. 도대체가 왜? 특히나 친할머니께서는 아버지의 결혼 문제 앞에서 걸핏하면 당신의 가슴을 두드리셔야 했어요. 그만큼 답답하고 속이 터질 지경이었던 거죠. 친할아버지께서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일엔 다 때가 있는 법이야. 아직 진석이 녀석에게 자기 짝을 만날 때가 안 왔을 뿐이겠지.
참을성 없이 보채는 친할아버지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하셨다고 그러고요.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자 이젠 친할아버지 역시도 초조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석이 이 녀석의 머리가 미친 건가? 아니면 몸에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건가? 벌써 나이가 몇인데 얼른 장가를 들어서 집안에 대를 이을 생각은 안 하고 허구한 날 일만 하다 죽으려는 건 아니겠지?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요? 진작에 우리 아들의 멱살 잡아 끌어다가 결혼을 시켰어야 했는데 맨날 무슨 놈의 때가 있다느니 하면서 나더러 참을성 없이 굴지 말라고 그러더니만 이제 와서 후회가 들어요? 겉봐요. 내 말이 맞았지. 알겠으니까 그만 심통 부리고 얼른 진석이한테 붙여줄 짝이나 구하러 다녀봐. 어디 괜찮은 며느리감 있나 없나. 당신이 좀 알아보라는 말이야. 이쪽 바닥 중매쟁이들은 내가 도통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아들이 워낙에 나무랄 데가 하나 없이 잘 자랐으니 누군들 짝으로 성이 차겠냐마는 그럭저럭 괜찮은 며느리감 있는지 내가 한번 본격적으로 찾아 나서 보리다. 친할머니께선 당신의 아들이 최고 신랑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분이셨어요. 친할아버지의 곁에서 함께 일을 해오셨던 그런 분이셨으며 여장부 기질 또한 지니고 계셨던 친할머니께선 당신의 마당발과 매의 눈을 동시에 발동시켜서 최고의 신부감을 찾고자 나서셨습니다. 웬만한 신부감이 아니면 당신의 눈에 며느리감으로 절대 만족스레 보일 리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친할머니께서 회상하시길 아버지의 나이가 그 당시에 좀 있었다 보니까 어린 여자들은 시집을 안 오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능력이 아주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선 너나 할 것 없이 시집을 오겠다며 손을 들었다가 보통 내기가 아니신 친할머니를 딱 마주하고 나면 또다시 너나 할 것 없이 그 들었던 손을 슬그머니 내려서 감췄다는 겁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이 젊은 아가씨들이 죄다 배가 불러서 사리 분별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며 혀를 끌끌 차셨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당신 아들 같은 최고의 신랑감을 마다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친할머니께서 아들 사랑이 너무 지극하셨기 때문에 착각을 그리 하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버지의 조언이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요즘도 아니고 그 시절까지만 해도 결혼을 하는 모양새가 중매나 맞선을 끼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여자 쪽 나이가 한참 어린 게 전혀 놀랍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정말 희한하게 며느리감이 안 구해지더래요. 주변에서 친할머니를 향해 그거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런 소리를 오죽하면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아버진 자신의 결혼 문제 때문에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께서 자꾸만 언쟁을 하는 일까지 생기자 재차 의견을 내셨대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저 정말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싶다니까요. 두 분이 언쟁을 벌이시던 것도 있고 사이좋게 동시에 기함을 하실 만한 내용이었죠. 안 된다. 진석이 네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 이놈아. 그래, 우리가 뭘 위해 이날 이때까지 피똥 싸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그건 다 너 위해서였어. 너 잘 되는 거 보려고. 네가 어려움 없이 잘 살았으면 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네가 결혼을 안 하면 우리는 어떡하니? 강인한 친할머니께서 드물게 눈물까지 그렁그렁 하시자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셨어요. 결혼을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만 살아도 좋아요. 우리가 안 좋아. 진석아, 사람은 나이 먹으면 누구나 결혼하는 거란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법이야.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뒷산 아래 사시는 용철이 삼촌도 결혼 안 하셨잖아요.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되어 간다던데. 그래도 잘만 사시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인간이라고 온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잖냐. 그건 동네 분들이 이상한 겁니다. 결혼을 안 한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만 지나 보잖아요. 그땐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모두가 말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뭘 두고 봐. 나는 안 두고 보련다.
난 우리 진석이가 결혼하는 거나 보련다. 나는 누구보다 잘난 우리 아들 진석이가 결혼도 안 하고 주변에서 이상하다고 손가락질이나 받으며 늙어가는 거 그거 절대 용납 못해. 진석이 너 딱 말해봐. 결혼을 하면 어디 죽는 병이라도 걸렸어? 아 그래서 그래? 어머니, 단순한 얘기예요. 전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없어요. 여자친구를 2번 사귀어 봤지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결혼할 팔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대신 일을 할 때면 즐겁고 힘이 납니다. 누가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 그러는 버릇을 너는 왜 네 아버지한테 쓸데없이 물려받았어? 진석아, 너 혹시 만약에 네 마음에 드는 여자 나타나면 그때는 결혼할 거니? 응? 그럴 거지? 글쎄요. 아마도 그렇겠죠. 하지만 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여자들은 제 마음에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전부 다 좋은 분들이었지만 결혼할 인연은 아닌 듯 싶어요. 그 여자들 다 잊어버려. 내가 원하는 며느리감들이 애초에 아니었는데 그 참 희한하게 시리 너하고 붙여줄 아가씨 후보들이 내 손에 안 잡혀 들어온단 말이지. 한만 생각해도 요상해. 어머니, 제발 적당히 하세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드니까 하늘이 이를 그르쳐 놓는 것이겠죠. 아버지가 피곤하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지만 친할머니의 의욕은 더욱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게 대수겠나요? 당신의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만큼 우선시 되는 건 없었으며 이제 친할머니께선 친할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아가시며 다른 지역에 출동하셔서 며느리감 물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명의 신상을 기재해서 아버지에게 내미셨죠. 드디어 됐다. 우리 아들 이제 이 중에서 네 마음에 가장 드는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돼. 내가 셋 모두에게 이미 모두 동의 다 받아놨어. 너만 대답하면 이제 끝이다. 그러자 아버진 몹시 난감하신 얼굴이 되셨고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앞에서 사흘 후에 기니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2분은 영문을 모르셨고요. 심사숙고해서 선별해 내신 며느리감 후보들이 친할머니께선 모두 마음에 드셨어요. 그건 친할아버지 역시도 마찬가지셨고요. 그래서 2분은 더욱 떨리는 심정으로 사흘 후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일이 됐을 때 아버진 혼자 귀가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옆에 동반하신 상태였어요. 2 눈을 의심하던 2분 앞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저희 어머니가 인사를 올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꾸벅 인사를 올리는 모습에 친할머니께선 설명을 요구하시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할 여자입니다. 저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선 너무 당황하고 놀라신 나머지 급하게 움직이시다가 넘어지기까지 하셨어요. 그 바람에 거실에 우당탕탕 소리가 울려 퍼지고 친할머니께선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손에 3명의 며느리감 후보가 적혀있는 종이를 짤짤 흔드시며 저희 어머니가 대관절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디 사는 누구인지 당장에 알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어머니가 두고두고 곱씹으셨죠. 뭐라고? 아니, 집에 돈은 없는데 빚은 있어? 그리고 외가의 상황을 들으시자마자 친할머니께선 반쯤 혼절을 하셨대요. 그동안 당신께서 오만 고생을 다하시며 최고의 며느리감을 찾아 헤매셨으니 그러실 만도 했죠. 친가 집안하고는 외가 집안의 양상이 반대였는데요. 사실 외가 쪽이 원래 그런 대로 사는 집이었습니다. 열심히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자수성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던 게 친가였다면 원체 사는 형편이 그럭저럭 따라주었건만 난데없는 비극을 맞이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게 외가였던 거예요. 외할아버지께서 가장 가까이 지내셨던 당신의 지인 2분에게 사기를 당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 게으름 한번 떨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오면서 저 자식 먹여 살리느라 애를 쓰고 재산 관리도 내 나름대로 착실하게 잘했건만
이런 기가 막힌 일 때문에 그 재산을 다 날려먹었구나. 나와 친형제나 다름없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내 뒤통수만 내내 노리고 있었을 줄이야.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던 거야. 내가 너무 안일하고도 순진하고 바보 같았구나. 어찌 겁도 없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으면서 함부로 감히 믿었겠는가. 내가 왜 그랬을까 대체 왜? 외할아버지께선 피를 토하시는 심정으로 괴로워하셨어요. 사기를 치고 돈을 챙겨서 잠적을 해버린 그 나쁜 놈들을 밤낮 없이 원망하고 저주하셨고요. 타고난 풍채만큼이나 항시 기세가 좋으셨던 외할아버지께서 충격과 절망에 빠져 쓰러지신 것에 외할머니께선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외가에 닥친 그 비극적인 사건은 외가 식구들에게 경각심을 안겨줬어요. 절대 남을 함부로 믿어선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이 새겨진 것이었죠. 어느새 외가 식구들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세상 일이란 전부 부질없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모든 것을 다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눈빛들이 살벌해졌죠. 햇살이 내리쬐던 보금자리는 이제 하루 종일 어두침침한 단칸방으로 탈바꿈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다들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다시는 그 이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지낼 수 없을 것처럼 되고 말았던 그때였지만 사는 게 전부 다 부질없다고 고단한 표정으로 내내 일만 하다가 정말 짧은 휴식 시간에 밖에 나와서 멍하게 앉아 계셨던 어머니를 운명같이 아버지가 지나가시다가 딱 발견하셨는데 그 즉시 눈이 번쩍 뜨였던 겁니다. 특별한 용건이 아니라면 저리 꺼지세요. 안 죽고 살려면 돈 벌어야 돼서 바쁩니다. 1초가 아까워요. 아버지가 다가가서 한마디 안녕하세요라고 하자마자 어머니한테 들으신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몇 날 며칠 지나도록 머릿속에 온통 어머니뿐이었죠. 그 무렵 친할머니께서 본격적으로 며느리감 물색에 나서겠다고 하고 계셨는데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버진 희한하게 어머니밖에 안 떠오르더랍니다. 딱 한 번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바라봤던 여자가 잊혀지지 않아서 아버진 당신이 아무래도 이상한 놈이니까 절대 결혼 같은 건 못할 것 같다고 더더욱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시간이 더 흘러서 친할머니께서 아예 다른 지역까지 가서 완벽한 며느리감을 찾아오겠다고 하신 것을 들으셨던 아버진 초조해지셨대요. 어머니를 보셨던 곳에 찾아가 무작정 기다리셨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공장 건물에서 터덜터덜 걸어 나오시는 걸 보자마자 교제를 청하셨고요.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다짜고짜 교제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알아가야죠. 좋은 말로 할 때 저리 가세요. 전 사람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쪽을 믿을 수도 없고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기꾼이에요. 마침 그쪽이 사기꾼처럼 보이고요. 아버진 제발 당신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할 기회를 달라며 간청하셨대요. 당신이 멀쩡히 일하는 곳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 집에 돈도 있다는 걸 확인만 해달라고 비셨고요. 어머니는 너무나도 그때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국밥을 사주면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허겁지겁 국밥을 드셨고 아버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살아오신 인생을 그 앞에서 줄줄 읊으셨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신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그러면 교제할 상대가 아니라 결혼할 상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고요. 아버지는 맞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약속하신 과정은 고작 국밥집에서 그 대화가 끝이었답니다. 놀랍게도 이게 사실이었고요. 차라리 아무도 몰래 절절한 교제를 해왔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따위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냐면서 친할머니께선 분에 미치겠다고 하시며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어? 그러자 아버지가 조심스레 대답하셨죠. 그래도 될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 영영 결혼 못할 것 같은데요. 뭐가 어쩌고 어째. 세상에서 제일 잘난 우리 아들 진석이가 아유 대체 어쩌다가.
친할머니께서 가슴을 치며 우시는 동안 친할아버지께선 평정을 되찾으신 뒤 일단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화가 길어지게 됐고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외가 집안이 원래부터 그렇게 사정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지만 천인공노할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자 친할아버지께선 정말 슬픈 일이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뭐예요? 아이, 왜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요? 내가 찾아온 최고의 며느리감들이 여기 이렇게 셋씩이나 되는데 설마 저 어설프다 못해서 모자라 나가실 며느리로 맞아줄 작정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정말 기이할 정도로 진석이하고 맺어줄 아가씨를 찾지 못했는데 그게 어쩌면 이유가 다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하늘이 정해준 짝이 따로 있었던 게지. 그 짝이 지금 저 모자라 나가시라고요? 모자라도 별 수 없지. 과분하게 흘러 넘치는 것보다야 조금 모자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내가 얼마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온갖 사력을 다했는데 겨우 저런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을 수는 없어요. 집안에 빚이라니, 응? 빚이라니.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집안이 그리 됐다고 하는데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시련 맞이할 수 있는 법. 우리도 나중에 어찌 될지 몰라. 그러니 우리가 측은한 마음으로 품어주세나. 우리 아들 더 늦기 전에 장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머리로는 내가 무슨 소린지 알아들었다고요. 하지만 이 가슴이 너무 분통하고 원통해서 우리 잘난 아들이 고작 저런 아가씨한테 홀라당 넘어간 게 기가 막히고. 친할머니께선 당신이 울분을 토하시는 와중에도 아버지가 난감해하실 뿐이지 어머니는 허공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에 더욱 화딱지가 나셨습니다. 마지못해 결혼은 허락해 줘도 앞으로 가만 안 두겠다고 하셨죠. 어머니의 반응은 간결했어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에 친할머니께서 처음으로 흠칫하셨습니다. 5년 동안 지옥의 구렁텅이 속을 사정없이 구르셨던 어머니의 내공이 엿보였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친할머니께서 그 어떤 괴롭힘을 선사하시든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빚에 시달리지 않고 자는 공간도 넓은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너무 행복하셨고 만족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보고 얼떨결에 결혼하셨던 어머니셨지만 아버지와 부부싸움하는 법 없이 평화롭게 잘 사셨대요. 어머니만 보면 이를 바득바득하시며 당신이 최고의 며느리감을 찾으시길 위해 드렸던 그 모든 헛수고를 떠올리시느라 악에 받쳐 계셨던 친할머니께선 시간이 지날수록 차차 마음을 열게 되셨고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사기를 당해 가세가 주저앉기 전까진 어느 정도 받쳐주는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친할머니께서 느끼시기에 격을 갖추신 분들로 여기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졸부가 가지지 못한 고전적인 품격이라고 여기신 친할머니께선 자연스레 당신의 며느리를 향해 가산점을 주기 시작하셨대요. 게다가 어머니가 아들을 딱 낳으셨거든요. 드디어 손자를 얻었구나. 역시 우리 며느린 하늘이 점주해준 운명이었던 거야. 마냥 모자랄 줄 알았는데 잘하는 것도 있었구나. 기뻐하시던 친할아버지 옆에서 친할머니께서도 말씀만 그렇게 하셨지 입이 찢어지려고 하셨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기를 당해서 이제 집안이 폭삭 주저앉고 영원히 우중충하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잘 사는 집안에 시집을 가셨으니 그런 다음에 태어난 제 친정오빤 외가 식구들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그 집안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향한 모두의 애정이 엄청났습니다. 어머니가 오빠를 안고 외가에 방문이라도 하면 모두가 기다렸다가 버선발로 뛰쳐나왔다고 해요. 큰이모는 오빠를 오죽하면 우리 왕자님이라고 부르셨으니 말 다 했죠. 외가의 빚은 어떻게 됐냐고요? 친가에서 다 갚아줬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친가 집안이 잘 살긴 했어도 엄청난 부자라거나 그런 건 또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따낸 대단한 결심으로 그 빚을 갚아주신 거였고요. 그러니 외가의 입장에선 평생을 두고 감사할 일이었으며 마음의 빚이긴 했어도 그만큼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의 아들을 향한 마음은 극진하셨습니다. 뒤늦게나마 장가를 간 것만으로도 눈물겨워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어렸던 저의 눈으로 바라본 집안의 풍경이란 그랬네요. 저희 가족이 다 함께 외가를 방문할 때면 아버진 귀한 대접을 받으셨으며 오빠는 애정어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어머니를 난세의 영웅 바라보듯 하셨고요. 전 그런 풍경을 항상 재미있어 하던 아이였어요. 둘째라고 해서 딸이라고 해서 오빠보다 후순위로 항상 밀려났지만 그걸 가지고 단 한 번도 억울해하고 서운해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다들 이런 저를 신기하게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제가 오빠를 질투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다들 그랬어요. 하지만 전 진심으로 질투가 안 났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저를 보실 때마다 친할머니께선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왜 하필 우리 귀한 손자가 아니라 손녀가 저런 차분하고 대범한 기질을 물려받은 거지? 저희 부모님의 침착한 성격이나 과감한 판단력 이런 것들을 제가 고루 물려받았다고 보셨죠. 반면에 저희 부모님이 지니신 잡생각을 너무 오래 하는 습관이나 충동적으로 일을 벌이는 기질 같은 건 오빠가 물려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빠는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함께 받아서 학창시절에 공부를 무척 잘했지만 독특하게도 잘하는 과목만 잘했어요. 굳이 따져보자면 문과형 머리였습니다. 오만 잡생각을 붙잡고 길게 늘어지는 오빠의 머릿속엔 딱딱한 공식이 비집고 들어가질 못했어요. 반면에 전 오빠처럼 머리가 비상하진 않았어도 전 과목을 골고루 다 해내는 편이었고요. 불길하다. 왠지 불길해. 친할머니께선 뭐가 그렇게 불길하신 건지 집에서 공부를 하는 제 모습만 보면 부릅뜬 눈으로 그렇게 중얼거리셨어요. 그러신 다음엔 꼭 오빠에게 간식 하나라도 챙겨주려 걸음을 옮기셨고요. 맨날 어디가 편찮으시네 어쩌네 하시는 분은 친할머니셨지만 먼저 돌아가신 쪽은 친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정도면 이룰 거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남기셨고 아버지를 향해서 반드시 회사를 잘 키워서 이어가라는 당부를 거듭하신 다음에 숨을 거두셨어요. 친할아버지께서 맨 처음 물건을 떼다 파시는 것으로 시작했던 일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느새 멀쩡한 회사의 모습까지 갖추게 됐죠. 시작은 친할아버지께서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회사를 차려낸 건 아버지의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결혼을 남들이 하는 나이에 하기만 했어도 내 자식이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 위치에 이미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그걸 못 보고 돌아가시다니.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눈물을 훔치시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한참이나 반복해서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도 어머니와 결혼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던 아버지였지만 그와는 별개로 남들에 비해 너무 늦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효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에서 오는 후회가 있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를 향해 이제 정말 책임이 막중해졌으니까 실수 없이 대학 입시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마침 오빠가 수험생이었거든요. 내가 꼭 대학을 잘 가야 돼. 명문대 나와서 아버지한테 힘이 되어 드려야 돼. 내가 회사를 나중에 물려받아야 돼. 내가 해내야 돼. 근데 해낼 수 있을까? 이상하게 오빠는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삼수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재수도 아닌 삼수를 하는 동안 오빠는 원체 양가에서 든든한 지지를 받았던 존재였기에 별로 고생은 안 했죠. 모두가 오빠를 응원하며 애정을 보내주고 있었으니까요. 친할머니께선 물 떠놓고 매일 기도 올리셨답니다. 삼수를 한 것 치곤 썩 그렇게 대단한 대학을 가진 못했어요. 그런 오빠와 다르게 전 한 번에 명문대 입학을 해냈고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딘가 가슴 한구석이 캥긴다는 눈빛을 하신 채로 절 축하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어쩌면 친할머니를 포함한 모두가 예감을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모두에게 기대와 사랑과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아온 오빠의 몰락과 상대적으로 희미한 존재감을 가진 제가 이뤄낸 대반전의 서살 말입니다. 발단은 오빠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서 웬 여자친구를 만들면서 시작됐어요. 오빠가 사귄 여자친구가 4살 연상에다가 고아 출신이었거든요. 놀라운 건 오빠가 그 여자친구한테 푹 빠져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일단 결혼부터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거였고요. 저희 부모님이 놀라시기 이전에 친할머니께서 계거품을 무시는 게 먼저였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어디 만날 여자가 없어서 그딴 걸 만나. 안 되겠다. 이 할미가 나서야지. 오빠의 기행에 외가도 한바탕 뒤집어진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친할머니께선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내신 상태에서 오빠와 결혼을 시킬 만한 지덕체를 다 갖춘 아가씨들의 정보를 얻어다가 5명으로 추리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옛날 그때에 비하면 후보 숫자가 둘 늘어난 셈이었네요. 하지만 그걸 본 오빠가 반항심이 발동해서 대학을 졸업하기 무섭게 그 여자친구와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사랑의 도피였죠. 온 집안이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소식은 그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버진 괘씸해 하셨고 알아서 책임지고 살라는 선언을 하셨어요. 당신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던 데다가 회사가 점점 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아들이라는 게 그런 사고나 치다니. 아버지의 입장에선 천인공노하실 만했죠. 어머니 또한 비슷한 입장이셨고요. 친할머니께서는 알아누우신 지 오래였는데 손자 사랑이 지극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 아들 사랑이 우선이셨어요. 아버지가 내리신 결정을 친할머니께선 뒤집으려 하지 못하셨죠. 옛날부터 유독 오빠를 예뻐해온 외가 집안만 매일 초상집이었습니다. 외가 식구들이 몰래 오빠와 연락을 하면서 뒤에서 도와주기 시작한 걸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눈치챘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지냈고요. 명문대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전 대기업에 들어가서 2년 1개월 동안 사회생활을 해봤고요. 그런 다음 아버지의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전 차분하게 분위기부터 읽으면서 업무를 시작했고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손자가 아니라 손녀가 좋은 걸 다 물려받고 태어난 걸 내가 진작에 알아봤었지. 저로선 좀 민망하게도 이제 회사로 들어간 직후부터 친할머니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이젠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지내야 할 때가 됐죠. 친할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뭘 타고나긴 했던 건지 회사에 돌아가는 사정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이걸 처리할 수 있고 저걸 진행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너무나도 잘 그려졌어요. 아버진 저에게 당신보다 제가 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눈을 지니고 있다고 해주셨고요. 전 과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절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눈빛은 한없이 진지하기만 했답니다. 저희 집안에 좀 독특한 내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건 제가 남편을 만나고 나서부터예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제가 한쪽이 많이 기우는 결혼을 했거든요. 기우는 쪽은 남편 쪽이었고요. 남편은 명문대를 나온 브레인이었고 중견기업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의 회사로 넘어온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몹시 가난한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께서 크게 사기를 당하셔서 전 재산을 다 날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만회해 보시려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다가 죄다 실패를 하신 뒤에 빚만 잔뜩 쌓으셨고요. 완전 똑같진 않아도 왠지 저희 외가 집안이 옛날에 겪었던 것과 비슷하지 않았나요? 사기 때문에 집이 주저앉은 거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그 사정을 알고 나서 남편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시아버지께선 남편이 고등학교 때 술병이 나서 돌아가셨대요. 남편은 죽기 살기로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에만 매진했고 그 결과 명문대 입학이라는 쾌걸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당신의 기특한 아들만 바라보시며 삶을 놓지 않으셨고 식당 일부터 새벽에 목욕탕 청소 일까지 안 해보신 일이 없을 정도로 쉬지 않고 열심히 사셨답니다. 그래봤자 가난을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이제 명문대생이 된 아들이 희망의 불씨를 피워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외동이 아니고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시누이인데요. 시누인 남편과 다르게 공부에 썩 재능이 없었어요. 끈기도 없었고요. 취업이 잘 된다는 전문대만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마저도 시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셨었다네요. 네가 대학을 나와서 뭐하게 하루빨리 돈이나 벌어서 네 오빠 학비에 보탤 생각은 않고 전문대? 그것도 대학이니? 괜히 2년 시간만 버리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께선 행여나 용돈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면서 시누이에게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입장에선 가뜩이나 살기 힘들고 팍팍해 죽겠는 와중에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건데 딸이 함께 희생하면서 협조는 못해줄 망정 자기도 대학이나 가겠다고 그러고 있었으니 답답하고 배신감마저 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시누인 속으로 많은 서러움을 느끼고 있었고요. 남편도 그 사정을 다 알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잘 돼서 시누이한테 많은 걸 누리게 해주면 될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 시기엔 모른 척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나 봐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돈이나 벌어오라고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를 보며 열이 받았던 시누이가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집에서 싹 챙겨다가 잠적을 했던 거예요. 이때 시어머니께서 뒷목 잡고 쓰러지셨다네요. 가뜩이나 고된 일을 하시며 몸 상태가 썩 좋지 못하셨는데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받으시니까 몸이 못 버텼던 겁니다. 병원으로 실려가신 시어머니께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신 이후에 혈관 수술까지 받으셨대요. 잘못 키운 딸년이 없는 돈까지 다 털어갔는데 내가 괜히 수술 받아서 빚만 늘리는구나. 시어머니께선 분노의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명문대생이었기에 그나마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그때 해결해 볼 수 있었고요. 대기업도 노려볼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끝에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바르게 자리부터 잡았습니다. 그때부턴 미친 듯이 달렸죠. 이를 악물고 남편이 일만 하면서 살았고 시어머니께서는 일주일에 2번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은 돈이나마 버셨어요. 시어머니의 유일한 삶의 낙은 아들뿐이었죠. 남편이 시어머니의 인생에서 진리이자 빛이었을 거예요. 중견기업에서의 회사 생활에 적응을 마치고 안정궤조에 접어들자 남편이 여자친구도 만들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개거품 물고 반대하시는 바람에 금방 헤어졌대요. 감히 지방대 나와서 고작 격리를 하는 주제에 내 아들을 넘봐?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 아들이 미래의 대통령감이야. 근데 고작 그딴 년이 내 아들을 홀려? 시어머니께선 악에 바치실 대로 바치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웬만큼 성에 차는 그런 아가씨가 아니면 당신의 아들 옆에 나란히 서는 것조차 용납을 할 수가 없다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저희 친할머니의 경우와 비슷하지 않나요? 전 남편의 지난 사정을 알면 알수록 강하게 느껴지는 기시감이라는 걸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딘가 익숙했죠. 결정적으로 시누이의 일도 그랬습니다. 집안에 없는 돈마저 다 챙겨서 잠적했던 시누이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던 건데요. 시누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갓난 아기를 품은 채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넋이 나간 채로 딱 한 가지만 물어보셨다네요. 네가 낳은 아긴 아니지? 그리고 시누이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푹 숙이며 이렇게 대답했고요. 왜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께선 거의 혼절을 하고 마셨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와중에도 당신의 딸을 향해서 애아빠는 그럼 어디 있냐며 그런 걸 물어보셨고요. 애아빠는 도망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대답이 들려오자 그땐 정말로 혼절하고 마셨습니다.
이건 역시 제 친정 오빠와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어딘가 연상이 되는 사연이었죠. 하나뿐인 여동생이 아빠도 없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다니 남편의 눈앞이 아득해졌답니다. 솔직한 심정으론 그때 하늘이 노래지는 것만 같았다네요. 첩첩산중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었다고요. 남편이 잘 다니던 중견기업에서의 생활을 그만두고 저희 아버지 회사로 넘어오기로 결심한 것엔 시누이가 지대한 공을 세웠던 겁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곳, 그러면서도 앞으로 망할 염려가 없는 곳,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이직을 꿈꾸며 남편이 아버지의 회사로 넘어왔고 그렇게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걸어온 길마다 첩첩산중이었던 데다가 악에 바칠 대로 바치신 시어머니의 참견까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결혼 정년기를 지나고도 아직 미혼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바람이 남편이라고 해서 왜 없었겠나요? 그러나 자신이 처해 있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태까지 그럴 수 없었던 것뿐이죠. 남편을 만나고 나서야 전 부모님의 일화가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에 휩싸여 어머니를 처음부터 사랑하게 되셨던 아버지와 딱 한 번 함께 국밥을 먹던 그 자리에서 먼저 결혼 얘기를 하자며 얘기를 바로 꺼내셨던 어머니의 그때 그 심정, 그 얘기의 모든 것이 저에게 해당이 됐으니까요. 돌려서 표현을 할 것도 없이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저보다 연상인 만큼 진중한 태도를 많이 지닌 남자였고 제가 분명히 배울 점도 많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제가 타고난 능력 그리고 배경이 기대서 일을 처리할 때 약간은 오만한 구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을 보면서 왠지 겸손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 스스로가 아직 난 멀었구나라는 기분을 처음 느꼈고 그걸 느끼게 해준 남편과 앞으로 기나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놀랍게도 제 뜻을 무조건 존중해 주셨습니다. 제 선택이라면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주셨어요. 때로는 과감한 직감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더라. 내 경험이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내일 하고 계셨던 친할머니께선 제가 드디어 미쳐서 이상한 결혼을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이런 기행을 벌일 것 같으면 차라리 오빠를 용서하고 데려와도 괜찮지 않느냐며 애절한 목소리를 내셨죠. 하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절 향해서 잘해봐라 같은 응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분이랍니다. 시어머니께선 남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일단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그게 정말이냐? 진심인 거야? 몇 년을 아무 여자하고도 안 만나고 지내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막 애 같아서 미치겠다가도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아무도 못 만나고 그러는 걸까 봐서 차마 빨리 결혼하라고 채근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가슴만 졸이고 있었는지 모른다. 네가 혼자서 늙어 죽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간밤에도 그 걱정으로 잠을 설쳤는데. 그래, 어떤 아가씨랑 결혼한다는 거니? 응? 당연히 아가씨 소리 듣도록 너보다 한참 어린 여자겠지? 그렇겠지? 네, 저보다 어립니다. 한참 어리진 않지만 저보다 잘나고 능력이 아주 좋은 여자예요. 뭐? 너보다 잘난 여자가 어디 있어? 누군데? 뭐 하는 여잔데? 제가 다니는 회사 있잖아요. 회장님 딸이에요. 뭐? 무슨 딸? 누구? 회장님 딸? 시어머니께선 그대로 오열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해냈다고, 내 아들 최고로 장하다고 외치시며 너무 기뻐서 울다가 끝내 탈진을 하실 정도였다네요. 저도 항시 바쁜 몸이었고 시댁하고 가까이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를 뵐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전화만 드려도 너무 좋아해 주시는 분이었고요. 어머, 우리 며느리가 전화를 다 줬네. 아이고 황송해라. 바쁘고 귀한 우리 며느리가 굳이 나 때문에 시간 안 내도 됐는데. 아이고 미안해서 어쩐담? 아니에요, 어머님. 더 자주 연락 못 드려서 그게 죄송하죠. 다음 주말에 꼭 찾아뵐게요.
적정의 선이라는 걸 아주 적절하게 지키며 잘 지내는 그런 고부관계라고 전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될 것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나서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정작 아버지는 의연하셨어요. 절 믿는다고 해주셨죠. 내가 말했었지. 넌 나보다 멀리 내다보는 눈을 지녔다. 너의 선택을 믿고 앞으로 곧게 나아가라. 너라면 해낼 수 있어. 나보다 더 멋지게. 그리고 아버진 오빠를 진작 용서해주지 못하신 걸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전 의미를 알아들었죠. 슬픔 속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대비는 지체가 될 수 없었죠. 전 아버지가 위독하셨을 때부터 남편과 상의를 해온 것들을 실현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제 결정을 다 짐작하시고 돌아가신 거였고요. 그건 바로 남편이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오래 미뤄둘 수 없어서 빠른 준비를 마친 끝에 발표를 했죠. 뭐? 내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아? 아유, 이럴 수가.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아유, 기특한 내 아들이 결국에 거기까지 해냈구나. 아들 바라기 시어머니께서 감격에 차셨음은 물론이에요. 남편이 회사 대표로 등극한 걸 직접 봐야겠다고 하셨고 당연히 회사로 와보고 싶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부부가 흔쾌히 시어머니를 맞이했죠. 회사 건물에 도착하신 시어머니를 남편이 듬직한 모습으로 맞아드렸습니다. 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그런데 감동에 젖은 눈으로 여기저기 둘러보시며 이동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돌연 저를 보며 표독스러운 눈빛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넌 뭔데 여기 있니? 넌 이제 없어도 되는데 말이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어머님도 잘 아시면서요. 잘 알지. 이제 내 아들 것이 된 회사라는 거. 내가 잘 알지.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니겠냐. 네가 내 아들 옆에 계속 붙어 있으면 내 아들의 뜻대로 회사를 꾸려가는 것에 방해만 되겠지. 네가 얼마나 창업주 핏줄이랍시고 오만 참견을 다 하겠냐? 그래봤자 이제 이 회사는 내 아들 건데, 응? 그러니까 넌 이만 퇴장하는 게 좋겠구나. 네 역할 다 해줬으니까 내 아들하고 조용히 이혼만 해주면 내가 아주 바랄 게 없겠어. 사람이 너무 놀라면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어이없는 웃음 정도만 지어진다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류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얗게 질린 남편이 당장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끌고 가기 시작했거든요. 미친 거 아니에요? 노망 나셨어요, 어머니.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당장, 일단 나가세요. 안 나가긴 뭘 나가. 내 아들 회사에서 내가 있겠다는데. 어머니, 여기 제 회사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 회사 아니라고요. 실질적인 회사의 소유주,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자 실권자는 어머니 며느리예요. 어머니 아들은 그냥 말 그대로 꼭대기에서 일하는 대표 역할이고요. 이해가 안 되세요? 남편이 분통을 터뜨렸고 시어머니께서는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입만 뻐끔거리시다가 저를 돌아보셨고 민망함과 수치심에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셨죠. 그러더니 앓는 소리를 내시며 쓰러지셨어요. 그 모습에 저희 부부가 동시에 한숨을 내셨네요. 시어머니께선 병원에서 링겔 맞으시고 금세 회복하셨고요. 창피해서 얼굴도 차마 못 드신 채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간신히 사과를 하셨습니다. 전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고 이참에 이 일을 명분 삼아 시어머니와 선을 긋고 거리를 두게 됐죠. 남편에게도 그러라고 했고요.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아들과 분리가 돼서 지내는 편이 나아 보였습니다. 남편도 동의를 했네요.
그 후로 시어머니께선 아들을 부르짖으시며 한동안 우셨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자 당신의 딸과 손주라는 현실로 눈을 돌리셨어요. 점차 현실에 순응을 해가신 거였죠. 그리고 전 오빠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채로 살고 있었던 오빠의 여자친구 말인데요. 아이가 암만 해도 저희 집안 얼굴이 아니라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역시나 오빠의 자식이 아니었더라고요. 오빠가 배신감과 허무감에 치를 떨었죠. 심지어 그 여자친구는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빠를 등쳐먹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채로 몰래 오빠를 도와줘 왔던 외가 쪽의 분노는 정말 하늘을 찔렀고요. 어머니와 상의를 한 끝에 그래도 그쪽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몇 년을 걱정 없이 살 만한 돈을 건네주었네요.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답니다. 그 후로 오빤 큰 이모가 주선을 해준 아주 참한 새언니를 만나서 결실을 맺었고요. 지금까지는 사고 한 번 안 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저희 부부도 여전히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보내고 있답니다.